2부 시민 인문교육 강화를 통한 인문사회 학술 생태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안지영 선생님께서 평화가 삶이 되는 시민 인문교육과 학문 생태계 발전 방안, 회복적 공감 소통 및 갈등 조정 역량을 중심으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선정될 줄 모르고 그냥 네,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덜컥 선정이 되고 발표문을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것 같아서 일단 송구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좀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도 사실 좀 커서 급하고 좀 부족하지만 좀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서는 인문학과 평화시민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 제기를 좀 했고, 그 평화를 보는 이분법으로서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을 보는데 필요한가, 충분한가 이렇게 좀 보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회복적 정의와 비폭력 대화를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폭력 대화론은 조금 아쉽더라. 제가 교육을 받아보고 또 실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 마음 챙김이 좀 융합이 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새롭게 좀 재구성한 그런 공감 대화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왜 공감 대화와 평화가 제가 이제 좀 강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는가 하는 부분은 이 공감 대화는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어떤지, 그걸 살피는 의미에서, 그래서 평화를 회복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이제 도구가 되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바로 평화를 함께, 구성해 간다, 실천해 간다, 이런 이제 도구로서, 이념으로서 공감대화를 아주 제가 삶에서 실천하면서 많이 소개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네 번째는 교육 공간에서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클이라고 해서 좀 이런 평화 교육계에서는 일반화된 모델인데, 둥글게 앉아서 동등하게 모두가 발언을 한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이제 인문교육이 좀 이래야 되겠다라고 하신 거 학습자 중심이 돼야 되고 소통하는 교육이 돼야 된다 하는 건 다 똑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할 때는 사실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심착을 겪었고 지금은 좀 많이 안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소개드리면 어떨까 해서 그 PPT는 제가 한글 파일로 준비한 발표문하고는 조금 다르게 제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것은 이 한반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남북이 갈라져서 이렇게 있는데 이 남북의 주민들이 모두 평화 시민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래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세계적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아주 소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만이라도 제가 좀 그렇게 기여를 하고 싶고 또 그런 가운데 저도 이제 연구자니까 인문학 생태계 또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발표에서 개념을 평화가 삶이 되는 시민 인문교육을 좀 줄여서 평화시민 인문교육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시민이라 하면 자신과의 소통도 물론이고 타인과의 소통을 좀 공감적으로 하면서 갈등을 평화롭게 조정하고 회복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렇게 해서 평화 역량 교육은 그러한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고 또 시민 인문 교육은 시민들이 인문 이제 교육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기르는 것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융합을 해서 평화 시민 인문 교육이라고 이름 지어봤습니다. 이렇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인문학 대중화가 가져온 성과 비판에 대해서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주신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5년 연구 결과가 좀 소멸하는 데가 많다 이랬는데 여전히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마음이 아팠고 또 저도 이제 석박사 과정을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
그 사회적으로 떠들썩한 뭐 조국, 김건희 이런 문제들 우리가 사실 간행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문 후속 세대도 인문학, 인문사회 분야는 거의 뭐 생계가 위태로워서 아예 뭐 저희 제자가 교수님 어떻게 하면 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해도 제가 추천을 못하는 입장이 돼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이런 교육들이 좀 일반적인 교육이 되어서 우리 학문 생태계도 좀 건강하게 평화롭게 가꾸고 또 시민들도 그렇게 양성하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행 연구에 대해서 좀 적어봤고요. 그래서 제 경력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저는 2009년, 2010년 이렇게 비폭력대화 회복적 정의를 그러니까 평화교육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통일학과에서 평화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렇게 소통과 갈등 해결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저도 실천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라도 계속 이거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더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좀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경력은 이제 민주시민교육원이라는 데서 유아부터 예, 노년기까지 노인대학까지 이렇게 모두 섭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학 강의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도발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4대 폭력교육 우리 다 받고 있잖아요. 평화시민교육으로 좀 대체했으면 좋겠다. 예,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좀 이 교육을 한다면 폭력 예방 교육은 우리가 잠재적인 폭력 가해자로서 폭력 감수성 어떻게 하면 본망을 피하면서 예, 그 기준만 좀 우리가 준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교육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고 그걸 소통할 수 있는가 그런 이제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회복적 정의가 이제 우리 사회에도 많이 도입이 돼서 저도 이제 회복적 실천가라고 좀 자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복을 목표로 해서 그전 같으면 이제 누가 잘못했어. 잘못한 사람 판사가 이제 형벌을 내려서 그 감옥에 가두거나 어떤 이제 형을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회복적 사법은 당사자 공동체가 주체가 돼서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고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으로서는 이제 주류적으로는 이제 사법 체계에서 회복적 사법으로 많이 예, 1974년 이제 캐나다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당사자가 피해 입은 그 마을 사람들과 2명의 가해 청소년 직접 만나서 그 청소년들이 뭔가 교도소를 가는 게 아니라 몸으로 노동을 해서 그 피해를 당사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면서 일의 재미도 알게 되고 결국 그 두 친구 중에 한 사람은 회복적 실천가가 되어서 그 마을에서 좀 자랑스러운 일꾼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이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조금 서구의 사법 체계를 바꾸는 획기적인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도 이 회복적 사법을 강조하고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글로 보여드리기보다는 제 사례랑 좀 섞어가지고 제 교육 자료를 가지고 좀 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사회와 일상이라는 교양 과목을 100명 정원으로 했었거든요. 이제 이번 학기부터 정원이 50명으로 줄었는데 100명을 2019년 2학기부터 맡았고 이제 강의는 전공 과목을 2015년부터 이제 그때는 소수니까 10몇 명 뭐 통일학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100명 교양 과목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제가 이 회복적 정의와 비폭력 대화를 접목하는 시도를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게 이제 논문으로도 발표가 됐고, 지금 제 연구 주제가 갈등 조정자를 양성하는 평화 통일 교육을 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제가 이제 한반도 평화 시민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모든 시민들을 좀 그렇게 양성하고 싶다 하는 포부를 밝히면서 이제 연구 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결에서 협력으로 이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철학과 그 역량을 갖춘 평화 시민이 되자. 그 방법은 뭐냐? 비폭력 대화 마음 챙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회복적 정의로의 어떤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은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는데 이것을 반기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네?
하고 이제 그렇게 기회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통 기술을 이제 안녕하게 모두가 좀 안녕한 상태로 회복하는 공감을 좀 하는 게 좋겠더라.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고 저희 주변 동료분들도 예,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 갈등 해결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공감 역량, 그 공감이 본능이더라. 그래서 인류가 이만큼 진화해 올 수 있었다 하면서도 사실상 비교하고 대결하고 예, 그렇게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그런 문화가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게 오히려 바보스럽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렇다면 예,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치열함으로 이 평화 습관을 기르는 그런 교육과 문화 구조를 건설한다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상상을 하고 이제 실천을 하고 있지만 아주 너무 주류에 미치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연구자보다는 실천가를 하고 싶었어요.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골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으로 그랬는데 제가 기왕에 박사를 하기를 받았고 그런 훈련이 학문적인 훈련이 된 사람으로서 이걸 좀 많이 더 확산시키는 내 기여를 왜냐하면 실전가들이 너무 바빠서 이런 작업을 못하니까 제가 조금 나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체의 공감이란 걸 의식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 할 때 자기 스스로 무엇을 알는지 모르는지 뭐 판단해서 하는 메타인지를 길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평화시민으로서의 이 공감을 하고 회복하는 패러다임, 그 철학을 갖추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훈련할 수 있게끔 그 메타인지를 하면 되지 않겠나. 이 메타인지 이름을 제가 공감회복 친구라고 이름을 붙여서 의인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학습자들에게 그렇게 소개를 했더니 아주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는 자기 자신도 봐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 왜? 주체니까. 그 주체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공감해서 자신이 좀 편안하게 회복하는 걸 돕고 그런 상태가 돼야지만 주변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몸의 여유가 생기더라. 그래서 그 공간, 내가 확보한 어떤 안전 공간 이런 것도 조금 직관적으로 우리가 좀 상상을 하면서 네, 자기 자신을 공감하는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자의 가장 기본적인 역량이 그거예요. 내가 안정된 상태로, 우리 갈등 당사자들과 함께 있는지,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는 어떤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예. 그런데 우리가 대화에서도,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필수적인 역량이다. 그게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마음 챙김. 예, 그래서, 이미 많이 들어는 보셨지만 저는 이제 좀 명상이라고 하면 되게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쉬운 우리 일상용어로 바꿔놨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더 말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폭력 대화는 나의 상태를 좀 솔직하게 말하면서 부탁을 하고 또 상대방이 또 어떤지도 네 생각은 그렇고 느낌은 그렇고 바라는 건 그런 거야 라고 이제 공감하면서 듣는 거야. 이 두 가지 측면이 있고 그걸 이제 공감하는 요소고 관찰한 거. 네가 나 또는 너가 무엇을 보고 들었고 그게 관찰이고요. 근데 우리 보통은 이제 아유 너 참 바보스럽다 이러지 너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걸 내가 봤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찰하는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연구에서도 현상학적 기술 뭐 이런 걸 하듯이 있는 그대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이제 표현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게 관찰이고 그다음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그 느낌과 욕구를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숨이 가쁘면 공기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느낌과 욕구를 개념 자체를 이제 조금 그렇게 연결시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충분이라는 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뭐가 필요하고 너는 뭐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우리 선호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 욕구에는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욕구도 우선순위가 있고, 나는 배고픈 게 먼저야. 나는 음식을 먼저 먹어야 되겠어. 상대방은 같이 빨리 놀러로 가자. 자, 그렇다면 화합의 지점이 없을까요? 가면서 먹자.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욕구는 누구나 원하는 거기 때문에 선호하는 방법에서 조금 더 의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창의적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챙김, 비폭력 대화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마음 챙김은 구글이나 뭐 막 MS나 애플이나 다 한대요. 예. 그래서 저 요 책이 좀 마음에 들어서 소개를 좀 드리고요. 자, 이 마음 챙김을 숨쉼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제일 중요한 기초 요소인데, 숨을 쉬면서 나의 이 공간을 좀 여유로운 공간, 안정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자신을 챙기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챙기는 어떤 그런 의식적인, 노력을 좀 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의 말에 내가 좀 힘들다. 그러면 이 안에서 가상한 공간을 내가 만들어서, 우리 뭐 메타버스 얘기하는데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나를 챙기는 거죠. 숨을 쉬면서. 쉼의 공간을 가지자. 우리 학생들이 이 숨쉼이라는 용어를 너무 좋아해요. 남녀 학생 할 것 없이, 교수님 숨쉼부터 합시다.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냥 숨 쉬는 걸 의식하고 쉬면 되는 거죠. 나머지 더 깊은 거야 뭐 전문가가 하면 되는 거고, 그것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아주 효과가 높다는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가지 요소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폭력대화 마음챙김 요소를 융합했더니 뇌를 훈련하는 것과 같더라는 그걸 제가 좀 알아차렸습니다. 그 뇌과학자이면서 비폭력대화 트레이너인 사람이 있거든요, 미국에. 그분의 이제 제가 워크숍을 참여를 하면서 요런 이제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 도망, 공격, 3F라는 그런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반응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상황에서 내 몸 반응이 그렇다면 숨을 쉬면서 내가 그렇구나. 그 긴장과 그 위급한 그런 에너지가 확 솟구치는 이제 내지는 도망가고 싶은. 그래서 잠시 멈춰서 숨 쉬고 안전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거리 얘기할 때 사실은 좀 반가웠어요. 사회적 안전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대화 공간 안에서도 소통하면서도 교육하면서도 일상적으로 서로에 대한 경계도 좀 지켜주고, 그래서 동의를 구하고 안전거리를 지켜가면서 서로 이렇게 뭐 가까이 할 수도 있고, 잠시 우리 멀어지자 동의한 상태에서, 그래서 나 좀 삐지는 상태가 됐네. 나중에 얘기하자. 이게 얼마든지 가는데 그런 훈련 자체를 안 해본 거죠, 우리가. 그냥 존중해라. 뭐 배려해라.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문제의식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관찰, 느낌, 욕구 이런 것들 의식한다는 그 자체가 이 3가지 뇌를 차등하지 않고, 우리가 사실은 생존뇌, 파충류뇌라고 하면서 조금 하등하게 여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뭐 IQ, EQ 나눌 것도 없이 그냥 통합적으로 뇌를 쓰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관찰이라는 것은 내면에 대한, 내가 이렇게 보이는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보고 저 참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거 괜찮은데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공감은 첫 번째는 상대가 말하는 그 자체를 존중하면서 듣는 것이다. 관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내가 잘 듣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주 좋은 참고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욕구는 욕망 이렇게 해서 좀 아주 부정적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여기서 말하는 건 매슬로우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기한 생존 욕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다 알고 있듯이 인권에서도 물질적인 것만 인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옛날 같으면 내가 널 못 먹였니, 못 입혔니 이렇게 말해주면 그게 통용이 안 되는 우리 인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욕구는 정서적이고, 몸에 필요한 것, 마음에 필요한 것 사회적으로 주고받아야 되는 것, 구조적인. 그래서 우리가 요한 갈퉁이 말한 적극적 평화, 구조적이고 물리적이고 문화적인 이런 모든 차원에서 전체적인 평화가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욕구를 느낌과 연결시켰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고프면 먹는 게 필요해. 답답해. 신선한 공기가 필요해. 요렇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통증이나 고통이나 좀 불편한 느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요런 비폭력대화 시각으로 본다면, 회복적 정의 시각으로 본다면. 예,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느낌 단어를 쫙 보여주고 어떤 느낌을 좀 없애버릴까요? 하면 불편한 쪽에 있는 느낌을 싹 없애버리죠. 그럼 정말 없애버릴까요? 이런 표현 없어도 살 수 있을까요? 하면 어떤 학생이 이렇게 이제 나서주더라고요, 고맙게. 자, 이런 표현들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살기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 영상, 참고 영상인데, 무통증 장애를 선천적으로 내지는 사고 이후에 후천적으로 가지게 될 경우에 생존이 늘상 위협받는다라는 거죠. 배고픈 줄 몰라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불편한 느낌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도 참고 영상입니다. 우리가 느낌 단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이고 아주 추상적인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우리 상태에 대해서 나도 파악을 하고 상대에게도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단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분노까지 가는 건 2차 감정이에요. 그런데 1차 감정일 때 아주 미세할 때 잘 느껴서 나도 스스로를 알아주고 잘 챙기고 상대방도 그걸 이제 잘 파악해주고 공감하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일 때면 내가 놀랐어 내지는 네가 놀랐어 이렇게 이제 대화가 오가는 게 필요한 거죠. 네. 불안은 주의를 기울이라는 내 생존 욕구의 이제 안정감, 보호, 안전 이런 게 필요하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네,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이제 놓친 거죠. 나도 놓치고 상대도 놓치고. 그래서 경고를 보냈어요. 몸에서. 네, 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의 느낌과 욕구에 대해서 알아준다면 예, 한마디만 해도 아주 반응이 좋아요. 나한테 교수님 이거 진짜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든데요. 과제 왜 이렇게 많아요? 과제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자, 이 한마디 하면 스르르 녹아버려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럴 때 또 이제 그 친구가 자기가 너무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그 미안한 마음을 좀 회복하도록 조금 더 도우면 뭐 지각해서 또 미안해하는 친구도 학습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왜 지각했는지 잠깐이라도 한 몇 마디라도 좀 주고받으면 조금 힘을 회복해서 조원들에게 기여하게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부탁으로 네 번째 요소가 부탁인데 부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결.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내가 지금 상대방과 대화할 마음이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 수업을 시작할 때 항상 이거부터 물어봐요. 자, 여러분들 느낌 어때요? 하면 100명 중에요. 한두 명 빼고는 다 피곤하고 배고프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업에 이 강의실에 오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 학습의 욕구, 배움의 욕구, 성장의 욕구, 네, 그리고 소통의 욕구, 자기 표현의 욕구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나중에라도 꼭 식욕을 챙기시고 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연결했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대화를 하겠어 라고 선택을 했다면 이제 이 다음에 연결 부탁이 계속 중요한 거죠. 내가 이렇게 마음을 했는데 혹시 너는 내 얘기 들을 마음이 있어? 그렇대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의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 얘기를 했는데 네가 들어보니까 너는 어때? 어떻게 생각해? 느낌은 어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네 얘기는 이렇다는 거 맞아?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제대로 들은 거 맞아? 이것도 연결 부탁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러면 내 얘기를 들어볼래?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자기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핑퐁처럼 주고받는 게 아니라 투 스텝을 밟듯이 너는 그렇구나. 내 얘기를 들어볼래? 나는 이래. 내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 이렇게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지금 상태는 어떤지, 그 공감하고 교감을 나눈 다음에 행동 부탁은 자연스럽게 따라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굉장히 창의적으로 사고가 뇌가 활성화가 확 되더라고요. 마음이 안정되고 너무 고맙고 이러니까 아, 그럼 너는 이러니까 나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아, 저렇게 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라고 아주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의문문으로 한다는 게 비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떤 행동을 보더라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자책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야,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데 어떤 걸 회복을 할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 시민 인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만약 그런 식으로 토론이 된다면 어떨까요? 네, 아픈 곳이 각자의 몸의 중심이 되고요. 또 갈등이나 통증이나 아픔이 있는 그런 주제가 오히려 우리 이제 토론의 화두가 되어서 더 활발하게 얘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제 서클로 넘어가겠습니다. 서클은 동그랗게 앉아서 각자가 한 번씩 발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은 플립 러닝입니다. 거꾸로 수업. 그래서 제 이제 수업 교재를 학생들이 읽고 와서 그 퀴즈를 각자 그 중요한 대목을 각자가 뽑아서 의견을 적어서 미리 이제 생각해 오는 거죠. 그래서 와서 4인 1조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매주 이제 조장을 맡는데 조장이 하는 일은 질문이 뭔지를 알려주는 역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의견을 얘기를 하고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서클을 하는 이제 진행자를 양성하는 이제 교육에도 제가 참가해서 그 다음에 적용을 해보려고 하니까 사실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얘기를 30명이었는데 하고 나니까 교육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구성했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이제 그 핵심이 동그랗게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평등한 관계가 더 중요하더라. 네, 교수자든 학습자 간에든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공감대하더라. 예, 불편한지를 감지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감지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발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공간이 되는 곳이 서클이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어디일까요? 예, 제가 통일학 전공자잖아요. 북한에 항상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원탁회를 한다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서클과 같은 대화가 이루어질까요? 네, 적자생존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도자가 말씀하시면 적는 신용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네, 숙청 대상의 1순위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럼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권력 구도를 알아차리고 공감대화로 풀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실천가들이 생활교육이라는 또 마을 중재, 또 회복적 경찰 활동, 저도 이렇게 실천가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일 분야에서도 이념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사회적 대화로 제가 이제 이 분임조에 10명 이제 안팎의 인원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보수든 뭐 상관없이, 진보든 뭐 상관없이 또 일부러 섞어요. 않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을 때 참가자들 마무리 소감이 이런 거 너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되고요. 뭐 제 수업도 마찬가지고 회복적 경찰 활동도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전문가가 없어요. 너무 없어요. 전국적으로 아무리 확대하고 싶어도 의뢰가 들어와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뭐 노인층까지 이렇게 다 해봤더라.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 교육을 받은 또 실천가이다 보니까 너무 이점이 많았어요. 조금 마지막으로 자랑하고 끝내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제가 수업 평점이 4.81 뭐 이렇게 4.85 그리고 에브리타임이라는 이 학생 전용 앱에서 4.81이라는 평점 아주 큰 호평을 받고 지금 조금 떨어져서 다시 열심히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상입니다.